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낡은 구두 밑으로 냉기를 전해왔다. 이수연은 쌍둥이 아이들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아이들의 체온만이 이 거대하고 비정한 건물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의 위로 KM 파이낸셜 그룹의 로고가 거대한 수정처럼 빛나며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7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다. 감정을 숨기고 기대를 버리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 하지만 오늘만큼은 작은 기대라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아이, 준호와 지혜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화려하고 거대한 로비의 모습에 주눅이 든 듯 보였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 사이에서 수연과 아이들의 초라한 행색은 더욱 도드라졌다. 면접 대기실은 이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수연을 흘끗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면접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녀뿐이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구석진 자리에 아이들을 앉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착하지. 면접관인 김 부장은 서류를 넘기며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은 이력서의 7년 공백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수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이수연 씨, 경력이 꽤 오래 단절되었군요. 아이들을 데리고 면접에 온 걸 보니 일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 절실하기에 아이들을 데리고서라도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뿐인데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조를 당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청소 일이 보기보다 힘듭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개인 사정 봐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연의 가슴에 밝혔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 복도 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 회장이 비서실장과 박태진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몇 명을 대동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원래 이 저층부의 복도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무심하게 유리벽 너머의 대기실을 훑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초라한 옷차림의 한 여인,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얼굴이었지만 그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의 선은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각인된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박태진 부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강민혁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이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여의도의 스핑크스, 월스트리트의 유령, 한때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전략가. 그녀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곳에 있는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7년 전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배신과 음모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던 그녀였다. 강민혁은 그녀를 찾기 위해 수년간 비밀리에 사람을 풀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강민혁은 거침없이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면접관들과 대기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김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다. 강민혁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수연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 앞에 멈춰 섰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카리스마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인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경계심과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법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면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 부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 이 지원자는 아직 면접이. 강민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김 부장을 쏘아보았다. 내가 채용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 한마디에 모든 반론이 사라졌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분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직책은 회장실 직속 비서팀으로 발령내도록. 비서팀이라는 말에 박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청소부 면접을 보러 온 여자를 하루아침에 회장실 비서팀으로 발령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정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녀는 강민혁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면접실을 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임원들이 황급히 움직였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강민혁은 박태진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박 부회장, 오늘 오후에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지. 자네가 추진하던 해외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해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면접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 부장은 방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쩔쩔매며 수연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질투와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했다. KM타워를 빠져나온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채용 계약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그녀는 7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과거의 망령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작은 세계는 오늘부로 산산조각이 났다. KM타워 최상층. 강민혁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제왕의 공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호박색 액체 속에서 이수연의 지친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가 기억하는 이수연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 그녀는 언제나 날카로운 지성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사람이었다. 7년 전, 그가 이제 막 작은 투자 자문사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이미 업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여의도의 스핑크스라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녀의 전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거대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였다.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떠나갈 준비를 할 때, 그녀가 제 발로 그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단 한 장의 보고서와 차트 몇 개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역공 전략을 제시했다. 강민혁 대표님, 당신의 눈에는 야망이 있지만 그 야망을 담기엔 그릇이 너무 작군요. 제가 그 그릇을 넓혀드리죠. 그녀의 첫마디는 오만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비밀 병기였다. 그는 공격수였고 그녀는 전체판을 설계하는 설계자였다. 함께 일했던 2년 동안 회사는 기적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수연은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오직 강민혁만이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을 믿었고 그녀는 그의 실행력을 신뢰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헬리오스 프로젝트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수연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아시아 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규모의 해외 투자 펀드 프로젝트였다. 성공 직전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이수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당시의 혼란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이사회의 격렬한 질타, 투자자들의 배신감, 그리고 그 중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수연의 얼굴.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혼란을 수습하고 프로젝트를 재정비하여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박태진이었다. 당시 부장이었던 박태진은 수연이 남긴 자료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포장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언제나 강민혁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강민혁은 그의 눈 속에서 언뜻 비치는 탐욕을 본능적으로 경계해왔다.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운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년간 의심의 안개 속에 희미했던 그림이 이제야 뚜렷해졌다. 이수연의 추락과 박태진의 부상,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박태진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다. 그는 수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녀의 모든 공적을 가로채고 자신의 입지를 다진 것이다. 그렇다면 수연은 왜 지금 나타난 것인가? 왜 하필 청소부로 이 KM타워에 직접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인가?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그저 너무나 절박해서 과거의 인연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녀는 지금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온 셈이었다.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박태진은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이다. 만약 그가 이수연의 정체를 알아챈다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7년 전에는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 부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수연의 곁에 있던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는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박태진은 분명 그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7년 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힘없는 작은 기업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회장실 직속 비서팀으로 발령낸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첫 수였다.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야만 그녀를 보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박태진을 향한 무언의 경고이자 그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미끼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폰의 비밀 라인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최 실장입니다. 최 실장은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으로 강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그룹의 모든 보안과 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최 실장, 오늘 비서팀으로 발령난 이수연이라는 직원이 있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 2명이야. 지금 즉시 최상위 등급으로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이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회장이 직접 특정 직원의 신변 보호를, 그것도 최고 등급으로 지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회장의 지시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을 모두 조사하게,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마지막으로 박태진 부회장에 대한 비공식 내사를 시작하게. 특히 7년 전 헬리오스 프로젝트 시점부터 그의 모든 자금 흐름과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파헤쳐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지시는 끝났다. 강민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거대한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자신의 제국 깊숙이 박혀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7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천재 이수연이 있었다. 그의 결심이 선 눈빛이 밤의 도시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은 KM타워의 거대한 위용 앞에 다시 섰다.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회장실 비서팀 소속이라는 비현실적인 직책이 적힌 임시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비서들의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회장실이 속한 최고 경영진층의 지원팀을 총괄하는 오부장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을 가진 중년 여성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 부장은 수연의 기이한 채용에 대해 이미 전해 들은 터였다.
이수연 씨라고 했나? 회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당신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야. 오, 부장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직책은 비서팀이지만 당분간 당신이 할 일은 2층의 잡무 처리야. 라운지 청소, 서류 파쇄, 임원들 커피 타는 일 같은 것들. 불만 있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는 오 부장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라도 수연의 길을 꺾어놓고 싶었다. 오 부장은 일부러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일들만 그녀에게 몰아주었다. 하지만 수연은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다. 그녀의 침묵은 무능이나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며 최고 경영진층의 구조를 익혔고 임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으며 그들의 대화 조각들을 머릿속에 담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 조각, 파쇄되기 직전의 서류 뭉치들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정보였다. 7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분석가적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한편 부회장실에서는 박태진이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수족인 조 이사가 어젯밤 회장의 기이한 행적과 오늘 아침의 인사 발령에 대해 소상히 보고했다. 청소부 면접을 보러 온 아이 딸린 여자를 회장실 비서팀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박태진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강민혁은 결코 감상에 젖어 인사를 처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박태진은 어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다. 희미하게 낯이 익었지만 기억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가져와 그리고 사람을 붙여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박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가도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수연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다. 회장 집무실에서 나온 다량의 서류를 파쇄하는 일이었다. 문서 보안실은 건물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수연은 거대한 파쇄기 앞에 서서 서류 뭉치를 하나씩 밀어 넣었다. 기계가 굉음을 내며 종이를 삼켰다. 마지막 상자는 강민혁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시장 데이터 보관 자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수연은 무심코 서류들을 기계에 넣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췄다. 수많은 데이터 시트 사이에서 유독 낯익은 형식의 페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시장 데이터가 아니었다. 빼곡하게 적힌 것은 여러 개의 주식 종목 코드였다. 평범한 사람이 봤다면 아무 의미 없는 나열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연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코드의 배열. 그것은 7년 전 그녀와 강민혁이 처음으로 함께 성공시켰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역공 매수 작전의 포트폴리오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다. 마지막 줄. 그녀의 시선이 한 단어에 고정되었다. 헬리오스. 헬리오스가 아닌 의도적으로 철자가 틀린 단어.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혁의 필체로 보이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스핑크스. 늑대를 조심해. 스핑크스. 늑대를 조심해.
스핑크스. 세상에서 오직 강민형만이 그녀를 부르던 별명이었다. 늑대. 그들이 과거의 내부의 배신자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암호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혁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채용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보안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메모가 적힌 종이를 파쇄기 깊숙이 밀어넣었다. 굉음과 함께 종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모든 파쇄 작업을 마친 뒤 보안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침과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생계를 위해 굴욕을 감내하는 무력한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게임의 판에 다시 올라선 플레이어였다. 그녀의 적은 명확했고 이제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군이 생겼다. 그녀는 화장실에 들러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치고 초라한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7년간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었던 눈동자에 과거의 날카롭고 차가운 광채가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늑대를 잡기 위한 함정을 설계해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늑대의 습성을 잘 아는 것은 바로 그녀, 이수연이었다. 강민혁의 경고는 이수연의 잠자던 투지를 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는 절박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사냥터는 KM타워의 화려한 복도와 고요한 사무실이었고 그녀의 위장복은 낡은 청소부 유니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우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오 부장의 까다로운 요구와 동료들의 은근한 무시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그녀는 묵묵히 라운지를 닫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임원들의 대화와 표정, 그들이 무심코 버리는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주된 활동 무대는 문서 보안실이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서류들 속에는 그룹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파쇄기 앞에서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척하며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문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했다. 숫자로 가득한 재무보고서, 난해한 법률 용어가 담긴 계약서 초안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박태진 부회장실에서 나온 파쇄 서류 뭉치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블루오션 파트너스라는 낯선 컨설팅 회사에 거액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지출 결의서였다. 자문 내용 항목은 언제나 경영전략 자문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수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파쇄기 용지를 교체하는 시간을 길게 끌며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몰래 주머니에 숨겼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작은 방에 앉아 퍼즐을 맞추듯 서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여러 장의 결의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블루오션 파트너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에 달했다. 모든 결제 라인의 최종 승인자는 박태진이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잔해가 이런 식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박태진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조 이사의 보고는 항상 똑같았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저 청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박태진은 그 고요함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 여자, 이수연은 결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너무 조용해. 그게 더 수상해. 쥐새끼는 구석에 몰리면 찍소리라도 내는 법인데 박태진은 조 이사를 쏘아붙였다. 앞으로 그녀가 드나드는 모든 곳을 확인해. 특히 문서보안실 주변에 눈을 떼지 마.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그의 명령에 조 이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물러났다. 며칠 뒤 수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할 기회를 잡았다. 늦은 저녁. 임원 전용 라운지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재무팀, 상무 2명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은 카트 뒤에 몸을 숨기고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박 부회장님께서 동남아 신규 프로젝트 건으로 또 블루오션 쪽을 이용하시려는 모양이야. 자금 세탁하기엔 거기가 제일 편하긴 하지. 한 명이 말하자 다른 한 명이 맞장구를 쳤다. 쉿. 조심해. 아무튼 그쪽 계좌는 스위스에 있어서 추적도 불가능하잖아. 이번에도 수수료가 꽤 짭짤하겠어. 그들은 낄낄거리며 자리를 떴다. 스위스 계좌. 수연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블루오션 파트너스와 연결된 스위스 은행의 계좌 번호를 찾아내야 했다. 그것만 있으면 박태진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런 극비 정보가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날, 수연은 박태진의 비서가 실수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버린 작은 메모지 뭉치를 발견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낙서였지만 그중 한 장에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문자열. 그리고 그 옆에 B, A2O, P라는 이니셜. 블루오션 파트너스였다. 그것이 계좌 번호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손에 쥐고 주변을 살피며 외우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조 이사였다. 그는 귀신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수룩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 아닙니다. 이사님, 그냥 여기 얼룩이 잘 안 지워져서. 그녀는 능숙하게 메모지를 쓰레기 더미 속으로 떨어뜨리며 들고 있던 걸레로 바닥을 문질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조 이사는 그녀와 쓰레기통을 번갈아 보며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태어난 척했다. 잠시 후 조 이사는 쓸데없는 짓 말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수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그녀는 그 복잡한 문자열을 자신의 뇌리에 완벽하게 새겨넣고는 메모지를 다시 잘게 찢어 다른 쓰레기와 섞어버렸다. 그날 밤 수연은 낡은 중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유령 회사의 이름과 비밀 계좌번호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여 굳게 닫힌 성문을 열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이수연이 손에 쥔 정보는 강력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것은 박태진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비수였지만 잘못 휘두르면 자신과 아이들이 먼저 베일 터였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다. 거대한 성벽의 약점을 발견했지만 그 성을 무너뜨릴 군대도 무기도 없었다. 어떻게 강민혁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할지, 그가 과연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긴장된 채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평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떤 위압감도 풍기지 않았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에는 훈련된 자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스핑크스의 첫 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암호와도 같은 한마디에 수연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지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잠든 아이들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시 부탁하고 남자를 따라 나섰다.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것은 외부에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는 일부러 몇 바퀴를 우회하며 복잡한 길로 들어섰다.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함이었다. 수연은 이 철저함에서 강민혁의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평범한 주택가의 낡은 2층 집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한 안전가옥이었다. 거실에는 강민혁이 홀로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뇌와 결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미안하네. 7년 전 내가 더 신중했더라면, 자네를 더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내 불찰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왕국의 군주가 아닌 옛 동지를 잃었던 한 남자로서 말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최 실장을 통해 지난 며칠간 비밀리에 재조사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박태진이 어떻게 핵심 데이터를 조작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거짓 증거를 만들었으며 그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는지에 대한 정황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수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7년간 묻어두었던 원망과 고통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강민혁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뱃속에 준호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반격하려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까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강민혁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는 박태진이
그토록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야겠네. 이수연. 나와 함께 싸워주게. 나에게는 그의 목을 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있네. 하지만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전략이 필요해. 그것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네의 명예와 빼앗긴 시간, 그리고 자네 아이들의 미래까지 내가 모두 되찾아 주겠네. 그러니 나를 도와 박태진이라는 독을 우리 그룹에서 도려내 주게. 그의 제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맹세였다.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숨어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메모지에 망설임 없이 한 줄의 문자를 써 내려갔다. 블루오션 파트너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외웠던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 그것을 본 강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그녀가 이미 자신보다 몇 걸음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구원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전사였다. 그 순간 그들의 깨졌던 신뢰는 더욱 단단한 동맹으로 재건되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최 실장에게 즉시 이 계좌를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수연에게는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한 박태진의 범죄 증거, 즉 그가 이 계좌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외부의 감청을 피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암호화 통신 장비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최 실장이 그녀의 유일한 연락책이 될 것이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수연은 다시 검은 세단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는 적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7년 만에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혁과의 비밀 동맹은 이수연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청소 카트는 이제 최첨단 첩보 장비를 숨긴 트로이의 목마와 같았다. 최 실장은 그녀에게 만년필로 위장한 소형 스캐너, 유니폼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동전 크기의 데이터, 복제 장치 등을 은밀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다. 박태진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녀는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파악한 경비 시스템의 허점과 직원들의 근무 패턴을 이용해 접근 금지 구역으로 잠입했다. 가장 큰 목표는 박태진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그는 모든 비밀의 심장부였고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에 화학 약품을 섞어 작은 고장을 일으켰다. 경비팀과 관리팀 직원들이 그곳으로 몰려간 사이 박태진의 집무실 주변에는 짧은 공백이 생겼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마스터키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녀는 박태진의 책상 아래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컴퓨터에 데이터 복제 장치를 연결하여 핵심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1분 1초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바로 그 시각, 그룹의 최고 임원 회의실에서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강민혁이 박태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동남아 신규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류에 명시된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비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부회장, 이 보고서만으로는 주주들을 납득시킬 수 없네.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외부의 독립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겠네. 강민혁의 선언은 사실상 박태진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임 표명이었다. 박태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지만 회장의 권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집기를 집어던졌다. 강민혁의 공격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정교했다. 마치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청소부 여자. 모든 것이 그녀가 나타난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의 오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그 여자는 강민혁의 스파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그녀를 잠입시켰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쥐새끼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했다. 그는 조 이사를 호출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게. 박태진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룹의 M&A 관련 극비 정보가 담긴 가짜 파일을 하나 만들게. 블루오션 파트너스와의 거래 내역처럼 보이는 문서도 몇 장 끼워 넣어.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 이사에게 그 미끼 파일을 오늘 밤 재무이사실에 실수로 놓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구역의 청소 담당이 이수연 그 여자가 되도록 손을 써두게. 사무실의 모든 사각지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가 그 파일에 손대는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해야 하네.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박태진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이수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비호한 강민혁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함정을 파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수연은 부장으로부터 야간 청소 구역을 할당받았다. 평소와 달리 재무이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인적이 끊긴 복도에 수연의 청소 카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편 다른 빌딩에 위치한 감시실에서 박태진은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 화면에는 책상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미끼 파일이 보였고 다른 화면에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따라 다가오는 이수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스크린 속의 그녀를 향해 속삭였다. 자, 이리 오너라. 스핑크스, 너의 무덤에 온 걸 환영한다. 고요한 재무이사실에 들어선 순간 이수연은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에 꽂혔다. 마치 일부러 보라고 놓아둔 것처럼. 너무나도 눈에 띄는 위치였다. 함정. 그녀의 뇌가 차갑게 경고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참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 박태진의 서명이 담긴 블루오션 파트너스와의 자금이체 지시서가 들어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운 미끼였다. 하지만 이 미끼를 물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파일을 훔치는 대신 최 실장에게 받은 만년필 모양의 스캐너를 꺼내 들었다.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데이터만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서류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을 멀게 했다.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이사와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산업 스파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조이사의 목소리가 승리에 찬 외침처럼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손에 들린 스캐너를 빼앗았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차가운 복도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뇌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박태진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보전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박태진은 자신의 감시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수연의 모습을 보며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를 부르기 직전의 기분이 이런 건가. 그는 즉시 언론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국장, 나 박태진이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특종을 주지. KM그룹 내부에서 암약하던 거물급 산업 스파이를 방금 체포했네. 내가 보내주는 자료대로만 기사를 써주게. 그는 강민혁이 손을 쓰기 전에 여론을 장악하여 이수연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수연은 그룹 내 보안실의 차가운 취조실에 갇혔다. 조 이사는 빼앗은 스캐너를 책상 위에 던지며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강민혁 회장인가? 순순히 불면 정상 참작의 기회를 주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게 될 거야. 하지만 수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최 실장의 긴급 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박태진의 발빠른 언론 플레이에 허를 찔렸다. 이미 인터넷에는 속보가 뜨기 시작했고 그룹의 주가는 하락 조짐을 보였다. 섣불리 그녀를 변호했다가는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박태진이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셈이었다. 박태진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수연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로 했다. 바로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이수연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강민혁에 대한 의리나 자신의 결백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을 부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성애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취조실에 있던 수연에게 한 경비 요원이 그녀의 비상 연락용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메시지가 한 통화 있었다. 그녀가 메시지를 여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화면에는 준호와 지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군요.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소리 없는 협박이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의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이들이 위험했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도, 사회적인 비난도,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 이사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자백서를 그녀 앞에 밀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군.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강민혁 회장의 지시로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지금처럼 계속 예쁘게 웃을 수 있을 거야. 수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사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 자백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7년간의 도피, 어렵게 되찾은 복수의 의지, 그리고 강민혁과의 동맹.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의 웃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 최악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연은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와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자백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조 이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패배자의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영상 통화를 연결해 주세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습니다. 조 이사는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녀의 요구가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다. 잠시 후 휴대전화 화면에 준호와 지혜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달랬다. 엄마 괜찮아. 곧 돌아갈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확신과 시간. 한편 조 이사는 승리를 자축하며 빼앗은 만년필 스캐너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그는 검찰에 넘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너를 박태진의 내부망에 연결된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연이 스캔한 기밀 문서, 이미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들을 저장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캐너에 숨겨져 있던 악성 코드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열기 위한 유령의 열쇠였다. 코드는 박태진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조용히 우회하여 외부로 희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도시의 다른 편. 강민혁의 비밀 지휘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그곳에서 한 명의 해커가 외쳤다. 신호 잡혔습니다. 백도어가 열렸습니다. 최 실장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박태진의 개인 서버, 블루오션 파트너스의 해외 서버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긁어 모아 흔적을 남기지 마라. 명령과 동시에 수십 명의 화이트 해커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태진이 지난 7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제국, 그의 비밀 장부와 거래 내역, 은밀한 이메일들이 거대한 데이터의 강물이 되어 강민혁의 서버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그의 비자금 네트워크가 속수무책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데이터가 확보되는 동안 강민혁은
반격의 두 번째 단계를 개시했다. 1단계 정보를 공개해 그의 지시에 따라 홍보팀은 이수연이 박태진의 사무실에 설치했던 도청 장치에서 확보한 짧은 음성 파일을 경쟁 언론사에 익명의 내부 고발인 제보 형식으로 흘렸다. 파일에는 박태진이 스위스 루트를 통한 자금 처리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 이사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맹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KM그룹 고위 임원, 역의 비자금 조성 의혹, 내부 고발자 음성 파일 파문이라는 속보 기사가 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귀에 익은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순간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정보보안팀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개인 서버와 해외 계좌 관리 시스템이 전부 뚫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박태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함정, 스캐너, 자백,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승리를 예감한 자의 냉소였고, 그녀의 항복은 반격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냥감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안실의 CCTV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취조실에 앉아 있는 이수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것은 자신의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괴물의 최후를 지켜보는 스핑크스의 눈빛이었다. 이럴 수가. 박태진은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절규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었다. 그가 얕보았던 힘없는 청소부와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했던 회장의 손에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판세는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뒤집혔다. KM그룹 이사회 긴급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태진은 연단에 서서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에 유출된 모든 정보를 강민혁 회장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이사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강민혁 회장은 정신이 불안정한 전과자를 사주하여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을 사유화하려는 그의 비열한 계략입니다. 박태진은 자신이 피해자인 양열변을 토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강민혁은 테이블 상석에서 미동도 없이 그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진의 말이 끝나자 그는 박수를 치는 대신 차갑게 입을 열었다. 박 부회장. 열정적인 연기는 잘 들었네. 이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시간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최 실장이 먼저 들어와 문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지성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고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을 천천히 훑으며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 눈빛 앞에서 아무도 감히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7년의 세월도 그녀에게서 스핑크스의 아우라를 빼앗아가지 못했다. 박태진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신사, 숙녀이사, 여러분. 지금부터 박 부회장이 만든 푸른바다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강민혁은 해커팀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블루오션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박태진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박태진의 서명이 담긴 이체 지시서, 그의 범죄를 공모한 이들과 나눈 이메일,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그가 지난 7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이 데이터라는 망치에 맞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향연이었다. 강민혁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이 데이터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음모의 첫 번째 희생자에게서 직접 들어야만 합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자 이수연 씨입니다. 수연은 연단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7년 전의 헬리오스 프로젝트. 박태진의 배신과 협박.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차가운 데이터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사들은 이제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박태진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태진은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수연에게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가 회장을 홀려서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야. 이 마녀 같은 년. 그는 이성을 잃고 수연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의 주먹이 수연에게 닿기 전 건장한 사내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박태진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수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태진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박태진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비참한 절규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박태진과 그의 핵심 공범들이 줄줄이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경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 대한 가장 큰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수연은 회의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7년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태진의 시대는 그의 절규와 함께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체포된 후 KM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수십 년간 그룹 내부에 기생하며 박태진의 제국을 지탱해온 부패한 세력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 스캔들의 전말을 파헤쳤다. 몇 달 후 법정은 박태진과 그의 공범들에게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을 가렸던 어둠의 장막은 마침내 걷혔고 정의는 더디게나마 제자리를 찾았다. 그룹이 안정을 되찾은 어느 날 강민혁은 전 직원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그룹 본사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단상에 선 그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룹의 총수로서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부패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이수연을 단상 위로 불렀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강민혁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KM그룹을 대표하여 이수연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합니다. 우리는 7년 전 가장 위대한 자산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당은 숙연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전 직원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과거를 바로잡고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오늘부로 이수연 씨를 KM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그룹의 미래를 설계할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여의도의 스핑크스가 그녀의 왕좌로 돌아왔습니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 발표에 강당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표현이었다. 이수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의로운 원칙 위에서 KM그룹의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모든 임직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몇 주 후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밝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어둡고 퀴퀴했던 반지하 방의 기억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준호와 지혜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실감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수연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에 적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민혁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 그녀의 화이트보드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복잡한 전략과 수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피닉스 펀드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고 취임 6개월 만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어느 날 저녁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엄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혜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아니, 여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1년 후 아시아 금융계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잡지의 표지에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렸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꾼 완벽한 듀오. 강민혁 회장과 이수연 부회장.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때 생존을 위해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한 빛이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가 뿜어내는 찬란한 희망의 빛이었다.